강연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두 가지를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해석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실 때 아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고츠키의 정의는 이것일 것 같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비고츠키가 처음 이러한 개념들을 소개한 이후로 수많은 그의 후학들이 그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했습니다. 비고츠키의 이론들이 발표된 지 벌써 100년이 지난 지금 교육의 환경들과 방법들 그리고 놀이 활동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도 이 문구에 제시된 단어들을 깊이 음미하고 해석해 보셨으면 합니다. 놀이 활동에서 실제 발달 수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인의 지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또래와의 협력은 어떤 모습일까요? 르네 반더비어, 구닐라 린드퀘스트, 유리 카르포, 프레드 뉴먼, 루이스 홀츠만, 브라이언 애드미스 등 캐리 롬만 등의 학자들은 비고츠키의 이론이 사회문화의 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서구의 학자들이 비고츠키 이론을 해석할 때 피아제의 인지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근접 발달 영역을 해석했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생애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이 두 학자는 모두 1896년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피아제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발달심리학자로 그의 이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큰 장애물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수하게 되면서 그의 인지이론은 점차 명확해지고 확대되어 갔습니다. 저서도 굉장히 많았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학자가 되었죠. 반면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비고츠키는 1934년에 38살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36년 비고츠키의 저서들은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서 금서 조치가 이루어졌고 195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저서들이 공식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에 소개된 것은 더 오래 걸렸죠. 신비고츠키 학파 학자들은 그때 이미 피아제의 발달 이론이 주류 발달 이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인지구성주의 관점으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들의 이론은 계속 그들의 후학들에 의해서 발달하고 계속 그 해석이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GPD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은 비계 설정과 같은 개념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단어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접 발달 영역은 비고츠키에 의해서 소개된 개념이 맞지만 비계 설정은 제롬 브루너라는 학자가 그의 동료들과 한 연구에 의해서 소개된 개념인데요. 그들 연구를 살펴보면 1대1 교수 상황에서의 학습을 위한 도움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비계 설정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은 교사가 다음 학습 단계를 파악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비계 설정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오해인 것 같죠? 1대1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개별 학생들의 발달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학습 단계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해봤던 눈높이, 구몬, 한글나라 이런 것들이 이런 학습 방법의 예입니다. 하지만 2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 교실에서 어떻게 모든 학생들의 현재 학습 단계를 파악하고 혹은 다음 단계의 과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법은 근접 발달 영역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엘레나 보드로와 데보라 리옹이라는 학자들이 소개한 정신의 도구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어요. 좌측에 있는 표는 엘레나 보드로바와 데보라 리옹이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도움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각 단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도 한번 볼까요? 그의 발달 단계는 종종 계단식으로 구현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피아제의 발달 단계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근접 발달 영역이 해석되었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단계 이론에 따르면 아마 좋은 교사는 지식과 기술을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별로 쪼개서 학생들이 소화하기 쉬운 방식으로 차례대로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잘하는 교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서 추구하는 놀이를 통한 학습은 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창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앞서서 소개드린 학자들은 전통적인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해석이 놀이를 통한 교수학습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루이스 홀츠만은 이런 근접 발달 영역이 발달과 학습 그리고 놀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은 의미의 학습과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에서처럼 배우고 습득한다는 것은 교사가 주요 지식과 기술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반해 이렇게 지금 옆에서 놀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루이스 홀츠만은 이런 근접 발달 영역이 현재의 발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 혹은 그 사이의 간격 혹은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GPD는 곧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고츠키는 학습은 아동이 그가 속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그의 또래들과 협동할 때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적인 발달 과정들을 일깨워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고츠키가 말한 발달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발달이 사회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혼자서 사물들과 상호작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조금씩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내적 발달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발달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과 매우 다른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보고, 듣고, 관찰하며 갈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고 깨닫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인 차원의 발달, 즉,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발달은 다시 개인의 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발달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야, 나만 가지고 놀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인 어린이들이 놀이 안에서는 다른 이들을 구하고 돌보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혹은 다른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상대 역할이 되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배워가기도 하죠. 브라이언 에드미스트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질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민수의 이야기처럼 전혀 한국어에 관심이 없었던 어린이에서 한국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질적인 탈바꿈이 일어나는 것은 강요나 강의가 아닌 놀이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에서 현재 유아 언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미국은 각 주가 하나의 나라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주마다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근무했던 오하이오주, 뉴욕주, 그 중에서도 뉴욕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만 5세 무상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는 곳은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19개의 주이고요. 수도인 워싱턴 DC 또한 무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주에서는 만 5세 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뉴욕시에서 맞벌이 부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높고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만 3세까지도 무상교육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만 5세뿐만 아니라 만 3, 4세 학급이 초등학교 시스템 안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 3세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만 4세는 이제 초등학교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하이오주와 뉴욕주를 비교하면서 느낀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교사 자격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뉴욕주와 오하이오주 모두 초등 저학년이 유아 교사 자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교육 연계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교육 현장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교사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교사들이 같이 회의하고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전역에서 교사의 처우,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교사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인지되고 있고요. 따라서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 유아와 초등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린이들의 연령별 발달적 차이를 고려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최근 미국에서는 language education, 즉 언어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literacy education, 문해 교육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어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미국은 현재 이 문해력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문해력이 범죄율 그리고 빈곤율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미국 성인의 문해력을 검사한 결과 6학년 이상의 문해력을 가진 성인은 46%에 그쳤습니다. 21%는 문맹이었고 나머지 33%는 6학년 이하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문해율 격차는 주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고 이는 곧 각 주의 범죄율, 빈곤율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범죄율과 빈곤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문해교육의 초점은 문맹률을 낮추고 문해력, 즉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에 정부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eading Foundation, Science of Reading, 그리고 Spire 같은 프로그램들이 최근 대표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들입니다. 현재 Science of Reading은 35개 주에서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의 문제는 언어학습의 기능적인 면에 초점이 되어 있고 언어를 즐기고 느끼고 함께 생활 안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물론 굉장한 장점도 있지만요. 동시에 굉장한 단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교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을 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느라 정작 책 읽기를 즐기고 그들의 삶과 연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러한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테스트를 위한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 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문해 교육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우리가 너무 문해의 기능적인 부분, 즉 글자를 해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읽기와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기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삶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며 어린이들이 읽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주는 미국 전역에서 문해 교육을 가장 강조하는 주 중에 하나인데요. 언어 프로그램의 도입과 디지털 디바이스의 유입은 만 5세 교실에서의 자유놀이 시간을 풍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만 5세 교실에서 많이 보이던 놀잇감들이 사라지고요. 대신에 언어 평가 양식과 비슷한 워크시트가 제공되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각자가 자신의 디지털 디바이스로 언어, 수게임 혹은 책 읽기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자유놀이 시간 동안 문해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고안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에픽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은 교사가 주제에 맞게 선택한 책을 읽거나 스스로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낮췄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진짜 책의 촉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하이오주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 디지털 디바이스를 나눠주고 어린이들이 가정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언어 교육, 수학 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유아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는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두 헤드폰을 쓰고 각자의 디바이스에 집중해서 대화나 상호작용이 단절된 모습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협력하고 성취하는 경험은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부에서 2025년 초등 3학년,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일부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유아교육 현장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더 강조되는 미국 문해교육에 있어서의 이슈는 어떻게 더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20년간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인종적 다양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러한 다양성은 만 16세 이하에서 두드러집니다. 2019년에 이미 백인 학생의 비중이 49%대로 낮아졌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5년이 지난 지금 아마 더 언어, 사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유아교육 교실에서는 다양한 언어,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법과 교수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피부색, 생김새, 직업, 장애, 문화 등을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이러한 사례들은 현직 교사들을 위한 학회에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교육청이나 학회에서 다양성과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 문화, 그리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접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국내에는 아직 한국어로 된 다양성에 대한 동화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문화 작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았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들의 책을 소개하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래동화 같은 것들 아니면 민속 문화들을 담은 책들을 구매하고 있었고 함께 읽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 것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다문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이해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